사자소학하고 추구라는 책인데, 일단 이 책이 어떤 책인가를 알고 시작하는 것이 그 의미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책 보면 5쪽, 5페이지에 보면 일러두기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중간에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하여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사자소학과 추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한자 학습, 한문 독해, 입문자 등 초학자를 위한, 그 다음에 이게 요즘 다 이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전통에서도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도 또는 핸드폰으로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스마트북이라는 그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소학과 추구를 합본했다라는 말은 합쳤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합자는 합칠 합자고요. 그 다음에 본자는 근본 본자인데 이게 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본하면 책을 합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따로따로 있는 책인데, 존재하는 책인데, 사자소학이라는 책이 따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추구라는 책이 따로 존재하는데 그걸 이제 하나로 합쳤다라는, 그 책을 합쳤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자소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린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엮은 기초한문 교과서로 인간의 윤리에 입각해서 소학과 경전 중에서 어린이가 알아야 될 내용을 뽑아서 쉬운 네 글자의 구절, 그걸 사자구입니다. 사자구로 엮였기 때문에 사자소학이라고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그 느낌을 이미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오는 소학이라는 책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소학이라는 책이 따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소학의 내용을 네 글자 단위로 요약을 했다라는 뜻으로 사자라는 걸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내용도 훨씬 이제 쉽게 만들었습니다. 소학은 원래 누가 지은 책이냐 하면, 송나라 때 학자인 유청지라는 사람이 엮은 책입니다. 이 유청지라는 사람은 중국에서도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학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학은 보통 이제 유청지라는 사람이 편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유청지의 스승, 선생님이 누구냐 하면 주희라는 학자입니다. 주희라는 학자 한 번씩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죠? 주희는 우리나라에서는 주희라고 부르면 야단 맞습니다. 이름을 바로 부르면 야단을 맞는데요. 원래 주희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라고 불려집니까? 주자라고 불려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성리학, 이걸 다 다른 말로 주자학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막강한 그 사상적인, 철학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주희라고 부르지 않고 주자라고 불렀는데요. 이 주자라는 그 대학자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유청지라는 제자가 있었고요. 이 제자가 소학이라는 책을 엮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배워야 될 내용들을,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다른 데 나오는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어린이들이 학습에 필요한 내용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주자가 거기에 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만들고 주자가 교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 교정이라는 게 단순 오탈자 교정이 아니고요. 내용에 추가할 거 추가하고 뺄 거 빼고 하는 아주 큰 어떤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의 합작품으로 그 소학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소학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말의 반대말이냐, 반대말이라기보다는 대학이라는 말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그렇게 나온 말입니다. 대학은 정말로 이제 권리를 치른 성년들이 배우는 학교의 이름도 대학이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도 대학이고, 또 우리가 대학이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어린이들이 배워야 될 책으로 해서 이제 소학이라는 책을 만들게 됩니다. 이 책은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주석서들이 나옵니다. 주석서라고 하면 요즘 말로 하자면 참고서 또는 뭐 자습서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설명을 잔뜩 해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게 한 사람만 만든 게 아니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이 중국에서 소학에 대한 그 주석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책으로 그렇게 읽혀졌다라는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학이 그냥 소학으로 읽히지 않고요. 이게 뭘로 읽히냐면 소학집주라는 책으로 읽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나온 원래의 소학과 그 다음에 소학의 그 자습서들에 붙었던 그 주석서들을 하나로 합칩니다. 합쳐가지고 소학집주라는 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소학에 관련해서 아까 제가 주석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석을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학에 관련된 주석을 모았다. 우리 논어도 그냥 보면 논어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책은 논어 집주라고 되어 있고요. 맹자도 맹자 집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역시 집주는 주자가 썼던 책인데요. 여러 가지 주석서들을 모으고 거기에 주석서들을 모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의 견해를 거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집주라고 하면 단순히 이제 글자의 의미는 주석을 모았다라는 뜻이지만 거기에 자기의 견해까지 제시를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그 집주. 그러니까 결국 집주라는 말이 주석서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나왔던 이 소학을 우리나라에서는 집주라는 형태로 유통을 하게 됩니다.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소학 집주는 누가 지었느냐 하면 그 유명한 율곡이 선생이 이 책을 제일 처음 편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학을 그냥 읽지 않고 이 집주본의 형태로 그렇게, 그러니까 주석서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중국의 주석서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율곡 선생의 자기의 견해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 이 책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모든 내용들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유치원에서 배운 내용대로만 살면 나쁜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맥락이 거의 같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들이 배워야 될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그건 실제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졌고 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던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주자가 이 소학의 편찬에 깊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유청지가 만들었긴 하지만 이 소학은 주자의 책으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자라는 그 학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열렬한 지지, 그 다음에 그 내용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성리학, 특히 주자학이 유통되면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학은 어린이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내용 자체가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배우기도 어렵고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수월한 내용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뭔가 우리 조상들이 이게 좀 요약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다 읽기는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요약본의 형태로 나중에 나오게 된 게 이 소학의 내용을 4글자 단위로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을 하자라고 해서 나왔던 책이 사자소학입니다. 4글자로 된, 우리 지금 여기 책 들춰보시면 다 안에 4글자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글자가 한 구절로 되어 있는 소학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어떤 사람이 지었는지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자소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내용도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통일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쓰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필사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간행, 나무 목판에 새기든지 금속 알자로 새기든지 해서 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필사본으로 전해지는 건 손에서 손으로 저 사람이 사자수학이라는 책이 좋구나. 나도 써야 되겠다. 라고 해서 손으로 베껴서 그 책을 이제 만들어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손으로 베껴서 전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좀 빼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있는데 하고 그걸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통이 되다 보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생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자소학이라는 책 이름은 똑같지만 내용은 서로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부분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를 이자를 써가지고 이본이라고 합니다. 제목은 같지만 그 내용이 서로 조금 다 다르다라는 그 이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책이 이 사자소학입니다. 근데 이본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하고 상통하냐면 인기가 많다는 얘기하고 상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손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너도 나도 쓰다가 너도 나도 내용을 조금씩 바꾸어서 그렇게 추가 또는 삭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본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본들이 많이 나오는 건 굉장히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많은 그 영향력을 미쳤고 인기도 있었다라는 걸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춘향전 똑같은 내용으로 된 우리가 보는 그 내용 말고도 다른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사람들한테 많이 읽힌 이본들이 그렇게 등장을 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일 아쉬운 게 제일 처음 이 책을 썼던 사람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건 그건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남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왜 이런 책을 썼을까? 라는 어떤 시대적 배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왜 썼을까는 틀림없습니다. 소학의 내용을 어린이들에게 좀 쉽게 전달하자라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그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건 조금 이제 아쉬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소학도 이 전통문화연구회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한 80년대 초부터 이 전통문화연구회가 생기면서부터 이 사자소학을 이제 여기 나오시는 분들과 강의를 하기 위해서 책을 편찬을 했습니다. 그 편찬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똑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 나와 있는 사자소학의 책들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편찬하신 분이 그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좋겠다라고 해서 또 다른 하나의 이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본들을 만들어서 그걸 가장 이제 좋은 책으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본들을 대비해 가지고 제일 좋은 게 이거다라고 만든 걸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이 책이 제일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전통문화연구회에서 그때 하신 선생님 이제 성백효 선생님이라고 이 한문 그 한학자로 굉장히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 사자소학을 편찬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책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통에서 새로 이 사자소학을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붙였냐면 신편 사자소학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편이라고 하면 일단 그 앞에 다른 사자소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 신자, 새로 편집했다, 새로 편찬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자소학을 새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존의 사자소학을 바탕으로 각종 필사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손으로 써서 전해지던 판본들입니다. 참조해서 오늘날에 알맞게 산삭하였다. 산삭이라는 말은 산자, 깎아내다 라는 뜻이고요. 삭자도 삭제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삭이라는 말은 이제 줄여냈다,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 쳐냈다 라는 그런 뜻이고 그 뒤에는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또한 책의 말미에는 정약용, 우리 정약용 하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그 다산으로, 호가 다산으로 알려져 있는 또는 여유당이라는 호로 쓰신 그 정약용 선생의
이담, 속찬 등에서 한문 속담을 발췌해서 추가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담, 속찬 이거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쓰신 책인데 원래는 중국에서 나온 이담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속찬이라는 말 자체가 속자가 속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어서 썼다라는 뜻이고 찬자는 편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중국에서 나온 이담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은 중국에서 나온 방대한 소설책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소설 이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여러 가지 그 재미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그 책 중에 중국의 속담들, 중국에서 사용되던 그 속담들이 있었거든요. 그 속담들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속담까지 한역으로 우리나라에서 한글, 우리 입으로 전해지던 속담을 문으로 번역을 해서 여기에 채집을 한 게 우리 보통 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걸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3세 지습이 지우 80이라 3살의 버릇이 80세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여기 정약용의 이 이담 속찬이라는 책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담이라는 책을 증보해서 중국 속담도 소개하고 거기에 우리나라 속담까지 끼워 넣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책으로 예전부터 주목받아 왔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다가 어차피 신편이니까 새로운 뭔가를 조금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담 속찬에 나와 있는 이런 속담들을 여기에 추가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밑에 보면 오늘날 한문을 처음 배우려는 이들은 천자문부터 읽으려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뭐 예전도 그랬고 지금도 보면 한문 하면 천자문이 우선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왜 한석봉의 글씨로 썼던 그 석봉 천자문이라고 해서 한석봉의 글씨로 천자문을 만든 그런 책들도 뭐 여기 바깥에 나가면 책들도 지금도 많이 그렇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천자문도 전통에서도 강의를 한번 해봤는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철학적인 내용도 많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아주 세세한 고사들, 이런 것들까지 천자문도 사실은 시거든요. 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 엮다 보니까 4글자로 된, 우리 천지, 현황, 우주, 홍황, 4글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황, 홍 하는 이런 운자도 들어가 있는 사실은 이제 그게 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도 그 천자문에 대한 논평이라는 글을 지은 적이 있는데 그걸 천문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천문하면 천자문을 천문으로 줄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평이라는 천자문에 대한 논평이라는 글을 지었습니다. 이 논평이라는 글을 천문평이라는 글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한문 배우는 습관 중에 가장 나쁜 게 천자문을 먼저 배우는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글자가 너무너무 어렵고요. 실생활에 쓰이지 않는 글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얘기했고, 또 우리 연암하면 박지원이라는 또 다산과 동시대에 조금 앞섰던 그 시대 살았던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친구에게 보낸 글에 보면 선생님이 천지현황, 하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은 까맣고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한테 선생님 아무리 봐도 하늘은 새파란데 왜 자꾸 하늘이 까맣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종의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천자문에 대한 비판이 예전부터 있어 왔고요. 그거 이제 여기서 전통에서도 천자문보다는 다른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해서 이제 주로 이제 가르치는 책이 이쪽에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자문에 쓰인 한자는 실생활이나 문장에는 쓰이지 않는 글자가 많고 그 내용도 동양의 원론적인 사상, 이게 이제 철학적인 내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지엽적인 역사, 중국의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고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고사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4글자의 운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삼자경입니다. 이 삼자경도 3글자로 되어 있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삼자경 같은 거를 가지고 한문에 처음에 공부를 했고, 천자문이 활용을 잘 안 했다라는 겁니다. 왜? 천자문은
위진 남북조 시대 양나라의 주흥사라는 사람이 썼던 걸로 알려져 있고, 이게 왜 전설적인 얘기지만 하룻밤에 그 천자문의 내용을 만들었기 때문에 머리가 하얗게 됐다라고 해서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자문을 백수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흰백자의 머리 숫자. 하룻밤에 천자문 만들고 나니까 머리가 하얗게 샜다. 라는 뜻에서 이제 백수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근래에는 전통적으로 이 천자문보다는 사자서학을 통해서 한문을 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 사자서학으로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순서는 사자서학부터 하게 될 건데요. 뒤에 나온 추구도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자는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쓰이는 글자이긴 한데요. 이게 추로도 발음이 되고 태로도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 뭐 뒤에 가면 추구하면 나올 텐데요. 우리 그 문장을 막 다듬고 수정하고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퇴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퇴고할 때도 이 퇴자입니다. 뭐 고사가 재미난 고사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둘 다 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추자, 밀퇴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우리가 실제로 힘을 줘서 내가 책상을 민다 또는 문을 민다 라고 할 때는 힘을 줘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실제로 밀 때는 그 발음이 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저 친구를 좀 밀어줘야 되겠어 라고 하면 이거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실제로 미는 것이 아니라 도와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쓰일 때는 발음이 추가 됩니다. 그래서 추도 있고 퇴도 있고 똑같은 글자가 이 두 가지 발음으로 쓰이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 추자에 무슨 뜻이 있냐면 가려서 뽑아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잘 선별해서 가려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절 구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문의 유명한 시 구절을 가려서 뽑아내었다 라는 뜻으로 추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시입니다. 시도 어린이들은 반드시 배워야 될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저 사람이 문화인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척도가 저 사람이 시를 지을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를 지을 줄 알면 문화인으로, 교양을 가진 문화인으로 포함이 될 수 있었고, 어려서부터 학습하지 않으면 나중에 한 번에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부터 시를 배웠습니다. 왜 춘향전에서도 보면 변사또가 잔치하는데 이몽룡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가지고 나도 밥 상 하나 주시오 하니까 변사또가 자네 시를 지을 줄 아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시를 지을 줄 알면 우리하고 같은 편이니까, 우리하고 같은 문화인이니까 끼워줄게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하고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중국에서 사신들이 오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우리나라 사신들 중에 중국 사람들이 오면 늘 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시 못하면 아예 중국 사신 접대하는데 나가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만큼 시는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그 문화적인 교양인으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관건에 해당하는 그런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시를 가르쳐야 됐고요. 그래서 그 시를 뽑아놓은 책이 추구라는 책입니다. 이 추구라는 책 말고 시에 관련된 책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에서 수업하는 당음이라는 책도 나중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나온 책들입니다. 그래서 추구도 추구의 글자 자체 추자는 가려 뽑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구절을 19절을 좋은 19절을 가려 뽑았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린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던 책이고 특히 시에 중점이 되어 있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5원으로 되어 있다. 5구절. 시는 보통 5원 한 구절이 5글자로 되면 5원시 또 한 구절이 7글자로 되어 있으면 7원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 추구는 5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꾸하면 짝을 맞추는 거, 구절을 짝을 맞추는 것을 대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뽑아서 추구. 여기 나오는 추자는 말 그대로
추출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뽑았다, 추출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취구할 때 취자는 모을 취자죠. 그래서 좋은 구절을 모았다라는 이런 이제 추구, 글자가 다른 추구 또는 취구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서학과 함께 많이 읽혔습니다. 그런데 추구 역시 특별한 정본이 없습니다. 정본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딱 정해진 하나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추구의 근본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사자서학과 마찬가지로 손으로 막 쓰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구절 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본이 없고 기존의 그 편자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필사본으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신편에서 새로 편찬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각종 필사본을 참조해서 일부를 산삭하고 말미에는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한자 유희, 그래서 글자 가지고 장난치는 내용들을 여기에 이제 포함시켰는데, 우리나라에서 시를 가지고 글자를 가지고 장난친 사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김삿갓, 방랑시인 김삿갓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모든 이상한 시는 다 김삿갓이 지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을 만큼 김삿갓은 재미난 시를 많이 지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뒤에 붙여놨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뒤에 거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를 이제에 대한 설명이 여기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조금 이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 감에 목차가 되어 있는데, 사자소학은 이제 부모에 관련된 것, 부부, 형제, 그 다음에 사제, 장유, 부무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앞에 모여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뭘로 통칭할 수 있습니까? 인간 생활에 필요한 우리가 오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륜에 대한 내용이 그 앞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신하고, 그 다음에 아까 속담은 이담 속찬에 나오는 그 속담을 편찬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추구는 나중에 뭐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많이 판다고 해서 저한테 생기는 건 없지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들였어요. 제가 보니까 이 책을 편찬한 사람이 또 제 후배이기도 한데 여기 직원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고민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붙여놨는데,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머리 아픕니다. 이거 여러 가지를 다 써놨는데 강의하는 사람이 다 써놓은 거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보니까 원래 처음 나왔던 책보다 이 신편하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보시다 보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시간이니까 내용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구별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요 세 가지 말은 조금 구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차피 한문을 공부하러 오셨기 때문에 한자와 그 다음에 한자어와 그 다음에 한문은 엄연히 다른 용어들입니다. 다른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구별해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우리 어디 가면 너 이름 한문으로 어떻게 써? 라고 그냥 쉽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한문은 한 글자 한 글자의 한자 또는 한 글자 이상의 단어인 한자어가 합쳐져 있는 하나의 문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한 글자 한 글자의 낱글자의 글자들입니다. 이 한나라 한자도 한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자 자자도 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자라고 쓰일 때는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되냐면 한 글자 한 글자의 낱글자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한자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자라고 표현하면 이거는 하나의 한자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자와 한자어를 구별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더 조심해서 쓰셔야 되면 좋겠다 싶은 게 한문입니다. 한문은 말 그대로 문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낱글자의 한자나 한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너 이름은 한자로 어떻게 써? 라고 하면 바른 표현이 되겠고요. 너 이름은 한문으로 어떻게 써? 하면 내 이름이 한문으로 무슨 문장인가? 뭐 문장으로 그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돌림자 하나에다가 한 글자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 문장을 만들기보다는 낱글자 한 글자의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은 한자라고 표현하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가시더라도 우리 뭐 저기 아직도 관공서에서의 이름 뭐 어디 서류 적으면 이름에 한글, 한문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맞는 표현은 아니죠. 한자라고 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내가 한자와 한문이 다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꼭 어디 동사무소 가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싸우시지 말고요. 그냥 이건 잘못됐구나라고 생각만 하시고 내가 이제 언어 생활할 때는 그걸 좀 구별해서 쓰면 좋겠고요. 왜 구별해서 쓰면 좋으냐 하면 이제 한문 배우러 오셨기 때문에 기초적인 그런 것들은 이제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왜 이 한나라 한자가 들어갔냐면 그때 그 중국 문화의 어떤 그 전성기 꽃이었기 때문에 이걸 한자를 써가지고 그때 당시 어떤 그 중국의 모든 글자들을 표현하는 말로 그렇게 쓰이게 됐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개 구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문의 특징을 조금 알고, 우리는 이제 한자를 공부하러 모인 데가 아니고요. 한문을 공부하러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문도 분명히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국어와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말에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는 책을 읽는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면 이 문장은 책을 나는 읽는다, 읽는다 나는 책을 이라고 문장을 바꿔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꿔 썼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의미가 통할까요? 통하지 않을까요? 나는 책을 읽는다 라는 문장을 우리가 귀로 들었을 때와 또는 눈으로 봤을 때, 책을 나는 읽는다 라는 문장을 보았을 때 의미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까? 똑같이 받아들여집니까? 똑같이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똑같이 받아들여집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이제 한문으로 작문을 한다 그러면 나는 아자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한문의 어수는 영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동사라고 표현하는 그 서술어가 주어 다음에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읽는다라는 거니까 읽을 독자를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이니까 책 서자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독서 하면 나는 책을 읽는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읽는다 나는 책을 했을 때도 의미가 똑같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한문은 순서를 만약에 바꾸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독아서라고 요거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독서 하면 나는 책을 읽는다라는 말이 되지만 독아서 하면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독자가 읽는다라는 뜻이고 아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책을 읽는다 라는 말입니다. 이 문장은 주어가 생략된 형태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어순을 바꾸어도 의미를 의사소통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꼭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경우에서 보자면 이게 이제 일종의 그 특징인데요. 어순을 바꾸어도 문장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다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만 한문은 어순을 바꾸어 버리면 전혀 다른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책을 읽는다가 되지만 독자를 앞으로 보내버리면 아자고 순서를 바꾸버리면 나의 책을 읽는다라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를 저 앞으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서아독 하면 저도 번역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순서를 바꿔버리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한문과 한글, 우리 문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지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우리말은 왜 순서를 바꾸어도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말만 집중해서 보자면 왜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 문장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사를 달고 있습니다. 여기 뭐 종결사 니은답니다. 그러니까 나는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뒤에 가도 는자는 무슨 조사입니까? 주어에 붙는 주격 조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여기 가도 주어가 되는 겁니다. 주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가든 뒤에 가든 우리는 들었을 때 또는 보았을 때 목적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말은 조사가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갖다 두더라도 의사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한문은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자 하나만 있습니다. 읽을 독자 하나만 있습니다. 책 서자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뜻을 가지려면 위치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문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하고 서술어가 요구하는 성분이 뒤에 오는 겁니다. 영어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목적어도 올 수 있겠고요. 보호도 올 수 있겠고요. 다 뒤에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한문의 기본 문형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제일 앞에 놓인 거는 늘 주어가 됩니다. 물론 주어 말고 문장이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부사어는 뭐 어디든지 올 수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지만 문장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앞에 있으니까 는이라는 걸 하나 붙여주자. 그래서 주어로 인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뒤로 왔을 때는 읽을 독자, 서술어가 읽을 독이니까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목적어가 놓이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아서 하면 이거는 나는으로 해서는 풀이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전체가 목적어가 돼야 되니까 이 전체를 나의 책이라고 만들어주고 그걸 목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문장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조사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갖다 놔도 문장이 되지만, 문장이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한문은 조사가 없기 때문에 조사가 없습니다. 조사 역할을 하는 글자들이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글자가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문은 그 문장의 의미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한문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문을 대하실 때요, 보면 쉬운 글자들 많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면 부생아신 하면 아버지 부자, 날생자, 나아자, 몸신자. 쉽죠? 다 글자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보고 아버지가 내 몸 낳아주셨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것들을 그냥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막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가면 조금 긴 문장 나오면 이 도대체 해결할 능력이 이렇게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장을 놓이는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 사자소학을 공부를 하신다면 기본적인 한문의 어떤 그 문형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은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뭐 배울 게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셨고 어머니는 나를 길러주셨다.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 내용들은 어린 학생들이 예전에 어떤 내용을 배웠던가를 우리가 알아차리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주된 목적은 그것과 동시에 한문의 문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짧지만 이런 어떤 그 패턴들을 익혀나가자라는 걸 공부하자는 게 이 사자소학을 익히는 가장 큰 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첫 번째로 우리가 꼭 머릿속에 담아야 될 거는 한문은 놓이는 위치가 달라지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마음대로 막 섞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서 보는 그 힘을 한번 연습해보자라는 그런 뜻으로 일단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해를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도 이제 아주 그 극단적인 경우긴 한데요. 한문은 지금은 다 띄어쓰기 다 돼 있습니다. 띄어쓰기 다 돼 있지만 한문은 원래 띄어쓰기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하고 전부 다 붙여버립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여기에 쉼표도 넣고 따옴표도 넣고 느낌표, 물음표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장 부호들을 써서 표현을 하지만 한문은 원래는 하나도 그 문장 부호 표시 없이 띄어쓰기 없이 쭉 붙였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국어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어 처음 생겼을 때 국어도 전부 다 붙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백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표시가 없는 문장이라는 뜻으로 백문입니다. 우리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백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손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백수라고 하듯이 백문이라는 그 말 자체도 아무것도 없다, 표시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한문에 나아가는 첫걸음이 문장의 구조를 익히고 나서 이 백문에다가 어디에서 문장이 끊어진다라는 걸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기초 교재는 다 돼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이제 기초를 넘어서서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내 실력을 확장시켜 나가려면 이 문장에 끊어 읽기 안 된 거를 끊어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장을 잘못 끊어 읽게 되면 전혀 다른 문장이 막 나타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극단적인 예를 아마 다른 강의에서도 전통에서 제가 이 강의 제일 먼저 했는데 아마 그 뒤로 다른 선생님들이 막 강의를 하셔가지고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줄이 바뀌면서 밑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쭉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이게 몇 살 되신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80세 정도 되신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아들이라기보다는 자식들에게, 남은 가족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이 유언을 딱 처음에 받아들고 사위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습니다. 사위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은 다 내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을 그러면 이제 유언이기 때문에 한글로 썼으면 이해를 하면 되지만 이게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풀이하고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유언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위가 처음에 이제 자기 재산 아버지가 다 사위에게 주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문장을 어떻게 보냐 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문장을 끊어야 됩니다. 문장이 어디에서 끊어지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여기다 끊습니다. 70생자 기비오자 가산전지 여서 타인 물바 문장을 이렇게 끊습니다. 이렇게 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돌아가신 분이 유언이니까 70생자 어떻게 번역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70살에 70세입니다. 70살에 생자 자식을 생자는 낳았답니다. 아마 돌아가신 분이 70세에 정말 누뚱이도 그런 누뚱이가 없겠습니다. 아들 하나를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언에 이렇게 썼습니다. 70세에 70살에 자식을 낳았으니 아들을 낳았으니 기비오자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네. 기자 무슨 기자입니까? 그 기자입니다. 그 사람 할 때 그 기자고 비자는 아니다. 오자는 나오자. 자자는 아들 자자입니다. 어떻게 번역하면 되겠습니까? 그는 아니다. 오자는 나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내 자식이 아니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70에 자식을 낳았으니 그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70에 자식을 낳겠느냐. 좀 미성년자로 있어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제 사위의 입장에서는 이 유서를 이렇게 뜯어보는 겁니다. 70의 자식을 낳았으니 그는, 그 사위의 입장에서는 그 기자가 그는이지만 그놈은 아마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놈은 내 새끼가 아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가산 전지 여서하노랍니다. 가산은 집안의 재산이죠. 우리 가산이란 말 쓰지 않습니까? 가산은 전자는 전하다입니다. 전하다는 한문에서 뒤에 어떤 성분을 요구하냐면 무엇을 전하다도 올 수 있고요. 누구누구에게 전하다도 올 수 있고요. 두 개가 다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위는 이 문장을 두 개가 다 온 걸로 봅니다. 집안의 재산은 전한답니다. 대명사입니다. 이거는 그것을입니다. 그것을. 그것을이라는 말은 뭘 받는 말이냐면 가산을 받는 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재산은 그것을 전한답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전하냐면 여서입니다. 여서는 단어입니다. 단어. 한자어입니다. 서자는 사위 서자입니다. 여서 자체가 사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재산은 그것을 사위에게 전해주노라. 이렇게 되면 재산이 누구께 됩니까? 사위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으로 도장을 꽝 찍습니다. 타인 물범하라. 타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사위 말고 다른 사람. 이 의미로 보자면 내 자식 아닌 이 자식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물자는 뭐뭐 하지 마 라는 뜻입니다. 한문에서 말물자입니다. 뭐뭐 하지 말라. 그 다음 범자는 침범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손대지 마, 내 재산에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유언에 나타난 재산은 누구께 되냐면 사위께 되는 거죠. 다시 하면 70의 자식을 낳았으니 그놈은 나의 자식이 아니다. 집안의 재산은 사위에게 그것을 전해주노라. 그러니 다른 사람은 아무도 손대지 말라라는 게 유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위가 재산을 다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이 자식이 한 10살쯤 된 자식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셨던가 라고 해서 근데 아버지가 나를 평소에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면서 유서를 다시 뜯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서를 다시 보면서 문장을 좀 다르게 끊어봅니다. 70생자 기비오자까지는 똑같이 끊고요. 그 다음에 가산전지에서 문장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가산전지에서 문장을 끊고요. 그 다음에 여서에서 문장을 안 끊고요. 여서 타인에서 문장을 끊습니다. 그 다음에 물범 이렇게 봅니다.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 유서의 뜻은 바로 이것이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70의 자식을 낳았으니 그가 나의 자식이 아니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70의 자식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식이 나의 자식이 아니겠느냐. 의문문으로 가로 가는 겁니다. 반어형으로 문장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한문에 아무런 장치 없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극이자. 논어 공부하셨던 분들은 숱하게 보셨을 텐데요. 이 극이자가 어찌라는 말을 가진 기자와 의미 똑같기 때문에 의미가 숱하게 통용해서 쓰입니다. 그러면 70의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어찌 나의 자식이 아니겠는가 라는 말이 되죠. 어찌라는 건 의문사입니다. 한문에서는 의문사가 들어가면 그 문장은 의문형 또는 반문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나의 자식이 아니겠는가. 특히 이걸 어찌라고 안 보더라도 70의 자식을 낳았더라도 그가 나의 자식이 아닐소냐 아니겠느냐라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장의 흐름으로 볼 때. 그러니 가산전지하노라 합니다. 집의 재산은 그에게 전해주노라가 됩니다. 그럼 이때 지는 그에게가 되고 대명사니까 뭘 받습니까?
70에 낳은 나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지배재산은 그에게 전해주노라. 그리고 여선은 타인이니이다. 사위는 타인, 딴 집에서 온 사람이죠. 사위는 딴 집 사람이니 손대지 마. 아들 어리다고 사위가 나서가지고 이 재산 가져가려고 하지 마가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을 이렇게 끊어놓고 보면 재산은 누구께 됩니까? 아들께 됩니다. 똑같은 문장인데 이거 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문장이 달라집니다. 이게 극단적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문장은 끊어서 쓰지 않기 때문에 문장을 읽는 사람이 첫 번째 의미가 끊어야 됩니다. 문장을 끊고 그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둘이 소송이 붙었습니다. 소송이 붙어가지고 사또한테 갔더니 사또가 정황을 다 듣더니만 아들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그냥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문은 아무렇게나 번역해도 되지 않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입맛대로 끊어서 번역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이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통한다면, 이것도 한문도 언어고, 몇천 년을 이어온 중국에서 쓰고, 또 우리나라에서 써왔던 언어인데, 그 언어의 규칙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그건 절대 안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전후의 문맥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한문은 앞에서 이어지는 문장과 뒤에서 이어지는 문장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전후의 맥락을 살펴서 이 문장을 어떻게 끊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유언장에서는 전후의 맥락이 없습니다. 이 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후의 맥락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평소에 이 자식을 어떻게 대했던가가 전후의 맥락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다면 아들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거 맞고 아들이 늘 의심스러웠다면 사위의 손을 들어준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은 자식을 굉장히 사랑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기록이냐 하면 이게 잘 등장하지는 않는데 왜 우리 정조임금 있지 않습니까? 정조임금의 문집이 홍제전서라는 문집이 있습니다. 정조라는 임금은 굉장히 문집도 방대한 양을 남길 만큼 학식도 뛰어났고 문장도 잘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 정조의 문장에 보면 홍제전서라는 그 문집이 있는데 거기 보면 70생자라는 속담이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70생자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나오는 문장을 찾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70생자라는 말이 나오는 속담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속담, 사람들한테 많이 전해졌던 그 속담의 어떤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가 다 나오는 거는 우리 왜 그 임꺽정을 썼던 벽초 홍명희라는 유명한 그 작가가 있는데 그 아들이 홍기문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홍기문이라는 아들도 굉장히 뛰어났던 학자인데 나중에 50년 되기 전에 월북을 해가지고 지금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제 꺼려하는 분에 들어가는 분인데 그 부분이 보면 그 동양문화총화인가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수필집입니다. 우리 문화와 관련된 그 수필집인데 그 수필집에 요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조 당시에는 뭐 이런 내용이 그때 당시에 속담으로 전해졌고 그것이 이제 쭉 그 뒤에 이어졌고 지금까지도 출처가 잘 밝혀지지 않은 채 이 말은 한문을 설명하면서 띄어쓰기 설명하면서 늘 사람들이 강의할 때 많이 인용해서 쓰는 문장입니다. 어쨌든 이 문장을 말씀드린 이유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문장을 어디에서 끊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입맛대로 문장을 끊어서는 안 되는 건 전후 문맥에 따라서 반드시 문장 앞뒤를 살피면 이 문장이 이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그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문이 언어로서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그 몇천 년을 거쳐가지고 사람들한테 활용이 되었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와서는 아까 나눠드린 자료 있죠. 그거 나눠드린 자료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문 공부하기 위해서는 조금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눠드린 건데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띄어쓰기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 문장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럼 우리도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말로 뭔가를 자꾸 첨가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을 때 70생자하니 기비 오자라 가산전지 여서하노라 다인물범하라 라는 우리말에 토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 토를 붙이고 그 방법을 표기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0분이 조금 지났는데 이해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와서 그다음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